뭐 한 글자야 탈자 오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 오류가 아주 가끔씩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렇겠네요. 예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. 물론 그 많은 분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은행이라고 합니까? 네. 근데 그게 있고 또 상당히 그 난이도가 일정해서 네. 뭐 언제 어느 시험을 보든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? 특히 네. 미국 같은 경우에요. 네.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을 만약에 도입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많은 분들이 그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? 예, 제가 알기에도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, 이 방법을 뭐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은행식도 생각을 해봤었고, 했는데,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완벽한 출제를 하려고 그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마 우리 지금 뭐 우리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. 그 문항을 우리처럼 검토하진 못했을 겁니다. 아마 그 문항 완성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수능 시험 문제만큼 저는 뭐 장담하건대 미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벽한 출제를 원하고 또 철저히 100% 보안이 지켜질 걸 요구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어려운 출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미국처럼 그렇게 이 문제은행식이 성립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은행을 만든 다음에 그 각 문항에 대해 가지고 난이도라든지 그 보편 타당성이 검토되고 난 다음이래야지만 사실 그 문제를 쓸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근데 그러려면 벌써 이미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샘플 테스트 하는 동안에 벌써 이미 그 문제가 바깥에 노출이 되어버리죠. 네. 그럼 더 이상 그걸 우리 수능 체제처럼 도입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? 네네. 올해로 교육자로서 몇 년째이신지요? 제가 대학에 온 것은 1981년입니다. 1981년부터 지금까지 가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. 네. 뭐 그런 교육자로서의 긴 기간을 걸어오시면서 어떻게 교육 철학도 궁금해지거든요. 어떤 것이 교수님의 교육 철학이실지요? 예, 뭐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그렇게 뭐 교육 철학할 만큼 제가 그렇게 심오한 이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. 별 말씀을요. 제가 30년간 교육 경험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네. 첫째로 교육에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, 초등학교면 초등학교, 중학교면 중학교,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 시기가 있는데 네.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그 시기를 놓치고 나고는 나중에 가서 그걸 만회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고 네. 그래서 정말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철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철든다는 생각입니다. 네.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철들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다 자기 갈 길 잘 갈 수 있습니다. 그럼 걱정 안 해도 괜찮은데 대개는 다 철 안 든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그걸 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게 되는데 철들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 입장에서 철이 안 든 아이들까지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끌고 가면서 교육을 할 경우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피교육자의 자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걸 좀 어느 부분은 타이에서 먹이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. 네. 세 번째는 제가 한 교육자라는 입장에서
제 철학이기도 한데, 이를테면 그 어느 부분은 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, 내 강의를 들었으면 어떤 과목 강의는, 누구한테서 배웠다라고,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, 부족한 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도 그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, 네. 나인데 배웠거든, 이를테면 세포생물학은 안테는한테 배웠다. 그래서면 너가 기본적으로 뭐만 알고 있겠구나. 딴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만큼 너도 배워라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대학원생을 제가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.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부분 너 열심히 찾아서 챙겨서 배우고 가고, 너 스스로 정말 이를테면 그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다람쥐가 또는 곰이 자기 얼마만큼 충실하게 먹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에서 떨어져 본다고 그러죠. 그런 것처럼 자기가 충분히 배웠을 때 내 방에서 너 졸업하겠다고 그러라. 석사면 석사, 박사면 박사. 그러면 나도 내가 정말 너 이 졸업장에다가 made by 안테인 붙여서 내보낼 거마. 네. 그리고 그 랩을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안테인에서 배웠다고 그러고 행세해도 될 만큼 그런 그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대학 생활을 사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진로가 상당히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, 네.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도요, 네. 또 이공계 학생들은 사실 의대나 약대 같은 소위 인기학과에 몰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또 이제 이공계 기피라는 부분인 것이고요. 네.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지요? 네. 네.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? 특히 이제 이공계가 가장 최근에 와서 더더욱 열악해졌던 것이, 물론 그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 대학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지금 사회자께서는 법대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, 네. 그 법학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는 고시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행정 내지는 여러 분야에서 고위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공 계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. 제한되어 있다는 네. 게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, 네. 거기에 비해서 이를테면 의학이나 치의학 같은 경우는 또 못지않은 또 이제 소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회 직업 관련된 측면에서 이공계열이 약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, 네.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대학에서 의학 전문 대학원 내지는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 만들어지면서